지금 삼성 공인중개사무소 이제 소장으로 있고요. 그냥 울산에서 좀 오래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하기 전에는 뭐 학생들 가르친 적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좀 바닥에서 이런저런 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한 거는 그냥 풀타임으로 부동산을 한 거는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학원에서 그 강의도 하고요. 짧았지만은 그 에듀윌이라는 거기서도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세법이나 또 정책 같은 거 나오면 뭐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강의 좀 했었죠.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학부모 칼럼을 신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 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싣고 학교 이제 그 소식지에 싣고 하다가 그 글이 이제 누구 소개로 울산저널에도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고요. 쓰다가 막연히 제가 생각하던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경제, 처음에는 그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혼선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우화식으로 써서 이제 한두 편 실기를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실어주기를 원해서 또 저도 이제 그게 즐겁고 해서 쓰게 됐는데, 주된 내용은 보통 이제 부동산 경제 이야기하면 뭐 돈 되는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파트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삶과 부동산이 분리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경제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정의와 또 자유, 또 경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고 또는 이제 경제를 왜곡시키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또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경제를, 사회를,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동산에 대한 기준은 누군가는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싶다. 좀 더 경제 정책을 만들 때, 또 부동산 정책이나 또 어떤 원론을 만들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답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질문한다는 입장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장애인 문제인데, 그 문제도 보통의 이제 장애인 문제나 학부모 문제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당한 억울한 거, 소외, 불평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되어지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또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쓰는 사람들이 많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 문제를 알지 못해서 우리 편이 아니지 우리와 반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장애인들을 대하거나 또 장애 자녀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선인 줄 알고 하는 것인 줄을 알고 하는 행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혹은 그들이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례하고 실수한 것 같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꼭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이어서 그랬다라고는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볼 땐 부족하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분들의 소명은 믿어주자.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고쳐가야지,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는 정말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피라미드들끼리 서로 싸우듯이 선생님들이나 학교 당국을 원하기 전에 제도와
또 전체적인 그림들, 큰 파일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을 좀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지금 뭐 다 커서, 걔가 96년생이고, 근데 터울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2003년생, 한 7년 터울이 있는데, 작은 아이가 발달장애고요. 큰 아이는 이제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열심히 그리고 연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스토리텔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면 장면에 어떤 컷을 그리는 그런 일들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웹툰 작가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이제 팝송 그 부분으로 지금 뭐 인터넷에 연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희귀한데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상업적이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큰애가 그래도 자기의 그 주관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특성상 이렇게 어렸을 때 발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복합장애라 그러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보행이나 그 다음에 습성이나 습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같이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뒤집기나 일어나기나 걷는 거 이런 게 남들보다 빨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발육은 빨랐죠.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평균적보다 뭐 돌 때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판단을 못했고, 언어가 늦었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뭐 적응이 힘들고 언어가 많이 늦고, 그러면서 행동이 다른 아이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모든 장애 부모들이 겪는 과정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의 견해를 이제 들어보는데, 아이가 어리면 말 그대로 이게 발달 장애잖아요. 발달 장애는 발달이 늦으면 또래의 아이들과 얘가 발달이 얼마나 지체되어 있는 게 평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지 또래가 3살, 4살이야. 그러면 암만 차이 나봐야 2년, 3년이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것 같다, 어떤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랬을 때 부모 마음은 아닌 쪽으로 정상적인 걸로 가죠. 이제 그런 과정에 하다가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데, 전문가들이 점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쪽에 전문가가 많아지죠. 근데 나중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다라고 평가를 내릴 때, 그때쯤이 한 5살, 6살 된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늦었겠다. 한 6살, 7살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그냥 좀 늦으니까 학교를 1년 좀 늦게 유예를 해보고 그러는 과정인데요. 그때쯤에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발달장애가 맞다, 자폐가 맞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그걸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해서 어떤 반응들, 그게 똑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나중에는 왜 나에게,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에 이제 나의 자책감, 죄의식이 와요. 나 때문에 우리 애가, 내가 어떻게 성장 과정에, 또 이렇게 임신 과정에, 또 처음에 육아 때, 또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정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언어의 장애, 그리고 특별한 고집,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만이 주어진 어떤 패턴적인 어떤 딱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보였었죠. 발달 장애라고 불러요, 자폐를. 그러니까 발달 장애의 한 부분인데,
그 병명이 그렇게 나와요. 발달 장애, 갈로 읽고 자폐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이제 발달 장애 이러면 자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발달 장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능력, 사회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그 발달도 함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보통 발달 장애가 자폐 아이들이 보행이나 습식이나 이런 데에 장애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틀어서 발달 장애라고 하고 그 어떤 스펙트럼이 좀 넓기 때문에 일단 발달 장애라는 범위 속에 들어가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 일반인들에게 한번 그 드리고 싶은 당부 내지 혹은 지식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저희 집이 애가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발달 장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이면 열명 같이 다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측은히 여겨요. 아이고 어떡하지?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말 장애 문제를 저희들도 이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우리에게 할 때의 그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를 훈련시키고 우리도 이제 성장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그게 먼저겠지만 일반인들 소위 말하는 이제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훈련해야 될 내용은 방금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물었던 거는 다른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뚱뚱해가지고 살이 안 빠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혹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눈이 나쁘지 않습니까? 난 눈이 자꾸 나쁘고 눈이 아프고 책만 좀 오래 보면 모니터만 좀 보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독님 눈이 좋고 또 다이어트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아무런 걱정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걸 문제시하지 않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 넌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고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있던 거잖아요. 장애의 문제도 내가 한쪽 다리를 못 쓴다든지 내가 옆에 있는 누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는 것이 내 삶의 일부예요. 그 사람이 뚱뚱하게 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진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 제가 아는 동료 중에 한쪽 귀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나는 모르죠. 그래 너는 한쪽 귀가 안 들리는구나 라고 해서 얘기할 때 이쪽에서 얘기해도 잘 못 들으면 저쪽 가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앉을 때 이제 자기 방향을 요런 정도. 근데 이제 그냥 그게 자기네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면 우리 집에 장애인이 없어요. 그럼 그 집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삶의 형태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봅니다. 사춘기, 소위 말하는 중2병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또 엄마하고 나하고 뽀뽀하고 그냥 품에 안기고 이럽니다. 하는 짓이 꼭 이제 애 같죠, 이제. 다 큰 애인데. 저는 우리 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발달장애, 발달장애 애들한테 걔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치료가 다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하려면 얼마나 논리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동원되는 감정이라는 게 사회성과 클수록 중학생만 되고 고등학생 되면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이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뭐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최대한 시키겠죠. 최대한 시키겠죠. 그런데 이 사회 공동체는 장애인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인도 장애인을 대할 때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안경 쓴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목발을 짚었다 손치더라도 눈이 나쁘니까 필요한 안경을 썼듯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목발을 짚었다. 뭐 휠체어를 썼다. 라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하철에 왜 그 장애인 이동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툼이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경제성의 논리를 따지고 효율성. 예를 들면 여기에 수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 휠체어 시설이 필요한 건 한 명, 두 명이다. 수만 명 중에 한 명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하냐? 그렇게 또 우리가 지연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제가 썼냐면 등산로에 로프를 걸어 놓지 않고 계단을 걸어 놓지 않아도 암벽 타서 올라가는 사람 있다. 그러면 암벽에 앵카를 박아서 밧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산은 앵카를 박아서 올라갈 줄 아는 사람들만의 가지는 거고 우리가 같은 산을 가지려면 등산로도 준비하고 때로는 케이프카도 준비하고 그것이 더 경제적이라서 그러느냐.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계단이 필요한 사람이고 로프가 필요하고 손잡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만들었듯이 이곳에 휠체어를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다르죠. 그러나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저한테 이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견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보다는 아마 정서적으로 고3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게 일반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훈련 아니겠느냐.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식당에서 약간 하는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그런 애야 라고 해서 이렇게 안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니까 하니까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이게 다양하다는 것을 훈련이 안 돼서 그 경험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육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것이겠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특수학교에 다니니까 특수학교 이제 학부모들하고의 교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감정들을 교류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에 연속하면 그 속에 있을 때 편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장애 모습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누가 특별히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일에 오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해서 야 웃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고 끝내. 누가 평가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게 좋고요. 그게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뭐냐면 그 속에서도 비교가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발달장애, 그다음에 내성마비 이렇게 있으면 내성마비 같은 애들은 몸은 못 움직이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해요. 우리 애들은 몸은 자유로운데 의사소통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기가 부러워. 말은 통하잖아. 말은 통하잖아. 몸은 못 움직이지만 우리가 휠체어 끌고 가면 지가 원하는 거 싫은 거 얘기하잖아. 얘는 원하는 거 싫은 거 얘기를 안 해.
근데 저쪽에서는 그게 부러운 거죠. 지 혼자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평생 내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하고 지가 알아서 대소변 하면서 움직이는 게 저게 부러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속에서 속 훈련되지 않으면 비교하고 순위를 만들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애들한테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다 행복할 수 있는 애들인데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일반 애들을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문제가 되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 문제도 장애 안에서도 그렇고 장애가 아닌 일반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합쳐진 모습 속에서도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 빼고 그냥 우리 있는 대로 이렇게 뭐 세상에 특별히 잘생겨야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잘생기면 이제 배우하고 모델하는 직업으로 갈 테고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또 평범 이하로 살아도 자기 삶의 몫이 다 있으면서 살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궁극적 우리가 장애 문제 해결 혹은 이제 편견 이런 문제에서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부모가 가고 나면 네가 동생을 그런데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좀 네가 책임 어떻게 좀 되겠니? 이거 못 물어봤고요. 혹시 우리가 작은 애 때문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네가 상처가 있냐 혹은 뭐 너한테 소홀함이나 이런 게 있느냐라는 이야기 혹은 네가 네 동생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니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좀 못했다 싶은 게 있으니 그 숙제이기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솔직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해하겠지. 근데 이제 제 입으로 그거를 양해 구할 건 구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는 미안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 있잖아요. 뚜껑 열면 왜 이렇게 성적표 받으면 분명히 낙제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열기가 뭐 그럴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큰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나눠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결혼할 즈음부터 해서 결혼해서 우리 아이가 작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과정이 될 때까지 제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바쁘긴 바쁜데 돈 버는 일을 안 했죠. 나름 이제 폼나는 일들을 했었어요. 나가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운동,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거는 우리 집사람이 빚은 내가 만들고 그런 짓을 했죠.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어떤 정의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느냐. 내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세속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그 멋있는 가치,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는 가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나는 세속적인
가치 이상의 삶을 추구한다, 자랑할 수는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정말 네가 굶으면서도, 정말 네가 끼니가 없으면서 그 짓 할 수 있냐? 오로지 거기에 대한 희생을 한 명이 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작은 애가 아프고 그걸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왔던 저의 삶의 전환점이라는 게 그제서야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아니고 평범한데 이제는 그제서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금까지 돈 버는 일보다는 어디 가서 폼 잡는 일, 강의해달라 그러면 좋아하고, 그 뭐 글 쓰는 것도 잘 쓰진 못하지만 그걸 좋아해요. 누가 저한테 뭐 물어봐주고 이러면 이상하게 좋아요. 아는 척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누가 뭐 그런 걸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이러는 게 그냥 좋아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 무게를 우리 집사람이 가지죠.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암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냥 그 세월의 무게를 다 우리 집사람이 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 큰아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잘 컸어요. 그 생각도 깊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역사적인 관점에 자기 철학이 있는 것이 참 마음에 들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기뻤어요. 지금 이제 자기는 그림으로, 웹툰으로 그 팝송. 근데 그 팝송이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하는 게 내용을 다 읽지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자기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 논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대견해요. 그리고 뭐 작가의 삶이고 창작이니까 이게 정말 돈이 될지 안 될지 또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큰아들이 만화를 시작하게 된 과정도 네가 언제까지 만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밌으면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냥 중학교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끝까지 지가 하는 걸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장하고 고맙고. 정리하면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냥 미안하지만 감사하고 또한 맨날 하는 사기 이제 내가 잘 할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큰아들에게는 언젠가는 좀 그 아까 이런 내용들과 허심탄회하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사촌들이나 이렇게 비교해봐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고 대견하고 울산저널이 울산에 있으니까 또는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언론, 신문이지 않겠느냐. 화려하지 못하고 또 뭐 독자층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후대에 적은 무리가 다른 방향이 있었고 바른 방향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또 그때 다른 소리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새로운 시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모두가
천황을 숭배할 때 적은 무리였지만 남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35년 6년 동안 빼앗긴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과 역사는 이어져 왔다고 주장할 수 있었듯이 지금 큰 신문사들 많고 언론사들 많지만 걔네들이 더 화려해 보이지만 먼 훗날에 우리의 이렇게 지면에 있었던 이 기록들이 분명히 남죠.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신문들에서 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거창한가요? 저는 사실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